안녕하세요. 조용호 선생님입니다. 자,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 필기 대비 17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파트죠. 디자인 재료, 재료학에 대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디자인 재료는 뭐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출제되는 문제는 총 8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배워야 할 양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 필기 준비할 때 가장 하기 싫고 또 하는 거에 비해서 효율이 떨어지는 그런 파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어렵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할 양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도 선생님 같은 경우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러니까 뭐 재료 하나만 이야기를 하더라도 엄청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듣도 보도 못했던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편안하게 찍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재료학 부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시간을 많이 투자해 가지고 8문제에 목숨을 거는 것보다는 다른 과목에서 우리 산업 디자인 일반이라든가 색채 및 도법 이런 데서 또 이제 이외에 우리 컴퓨터 그래픽스 그런 파트에서 좀 더 점수를 끄는 게 좋고요. 재료학은 선생님 강의를 듣고 제가 이렇게 찍어준 부분만 공부를 하시고 그냥 넘어가는 정도, 그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그 미시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좋죠. 좋기는 당연히 좋죠. 그런데 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8문제 중에 한 반띵만 하시면 돼요. 한 4문제. 제가 오늘 강의하고 중요하다고 지적된 부분에서 보통 한 4문제는 나와요. 나머지 4문제 부분은 좀 그 중에 한 2문제는 책에도 없고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이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편안하게 찍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좀 편안하게 공부해도 되는 파트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우리 두 번째 디자인의 재료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배워야 할 게 되게 많습니다. 일단은 먼저 사진 재료라는 것에 대한 공부도 해야 되고요. 사진 재료가 끝나고 나면 이제 공업 재료라는 것을 또 배우게 됩니다. 그죠? 또 공업 재료 안에는 목재, 플라스틱, 금속, 점토, 석고, 석재, 섬유, 유리, 연마, 광대, 접착제 뭐 등등. 또 이거 끝나고 나면 또 도료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솔직하게 여기는 하나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사진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사진만 가지고도 제가 요 파트만 가지고 한 10시간을 강의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사진 안에서도 배워야 할 것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특히 또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라는 기능사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을 미시적으로 공부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하는 정도의 수준에서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도 중요한 것 위주로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사진 재료에 관련한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요. 자, 이제 사진 재료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 사진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사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사진기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자, 사진기는 이렇게 그 본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가 달렸죠? 렌즈가 달려 있어요. 자, 렌즈에는 조리개와 셔터라는 장치가 있고요. 그 안으로 들어오는 빛을 조절해 주고 그 본체 안에 필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카메라의 최초의 시초는 카메라 옵스쿠라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카메라 옵스쿠라. 그것도 뭐냐면은 상자 안에다가 작은 구멍을 내고요. 그 구멍으로 빛이 들어오면 여기 판에 여기에 있는 어떤 상이 반대로 상이 맺혀지게 하는 이러한 장치. 그래서 요 안에 맺혀진 상에 사람이 그림을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 사용하던 이러한 박스가 있는데 이 박스가 발전해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진기에는 세 가지, 렌즈, 그 다음에 카메라의 본체, 그 다음에 필름, 이런 것들을 다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카메라의 역사라든가 등등등등을 배우는데 일단은 사진 재료 그러면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필름이죠, 필름. 예. 그래서 사진 재료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필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진의 종류에서도 뷰 카메라라는 게 있고, 이란 리플렉스 카메라, 이안 리플렉스 카메라, 거리계 연동식 카메라 이런 것도 있고. 선생님 이거 다 알아야 되나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각 디자인 산업기사 또는 시각 디자인 기사라는 시험이 있거든요. 그 시험 볼 때 좀 더 미시적으로 그때 가서 공부하시고요. 지금은 사진 재료죠. 그러니까 사진 재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컬러 필름 또는 흑백 필름, 이런 필름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필름이라는 것은요, 기본 그 필름 베이스, 아주 얇은 컬러 필름 베이스에 감광 물질이라는 게 발라 있어요. 무슨 물질? 감광 물질. 무슨 뜻이냐면요, 감광, 빛에 반응한다는 얘기예요. 빛을 받으면 반응하는 물질. 보통 이제 요 감광 물질로 많이 사용하는 게 할로겐 하은이라는 그러한 것이 발라져 있어요. 그래서 빛을 닿으면 반응이 일어나는 그러한 물질을 발라서 필름에 빛이 닿으면 거기에 상이 맺히게 하는 그런 원리로 필름이 이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흑백 필름과 컬러 필름이 있는데 차이는 똑같은데, 컬러 필름에는 색을 이렇게 나타내주는 색소, 우리 색을 나타내는 재료가 들어가 있죠. 색을 나타내주는 재료, 이거는 커플러라고 합니다. 그 커플러라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똑같아요. 흑백 필름이나 컬러 필름의 원리는 기본적인 컬러 베이스에 뭐가 발라져 있다? 감광 물질이 발라져 있는데, 그냥 여기까지는 흑백 필름이고 거기에 커플러라는 색소가 있으면 그것보다 컬러 필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필름의 구조에 대한 시험 문제가 구조 자체는 안 나오고요, 그 안에 있는 그 커플러 물질에 대한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컬러 필름이라는 것은 커플러라는 색소, 그게 있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R 관광층, G 관광층, B 관광층, 이렇게 세 가지의 관광층이 있고요. 여기에 Y 필터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빛은 요 위에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겠죠. 그럼 첫 번째, 빛이라는 것은 RGB라는 삼원색이죠. 그죠? 기본적인 빛의 3요소, 우리 색채학 할 때 배웠습니다. 세 가지 RGB라는 빛이 들어오면서 B 관광층, G 관광층, R 관광층에 그 빛이 닿으면서 그 빛을 닿는 순간 발색을 하게 됩니다. 이제 컬러를 나타내는데, 우리 색료의 삼원소이죠. CMI죠. RGB는 각각 그냥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C, M, Y라는 색으로 발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B 관광층에 빛이 닿으면서 Y라는 색으로, 그래서 황색이라고 그러죠. 황색으로 발색하고, 그린은 마젠타, 보라색으로 발색하고, R은 시안 이렇게 얘기하죠. 약간 푸른색, 파란색으로 발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Y 필터층인데, 이 Y 필터층은 뭐냐? 이 B 관광층, 그러니까 비광선을 여기 Y 필터층에서 뭐 해주는 거예요?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G와 R 관광층의 반응이 더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필터층이 바로 Y 필터층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아주 얇은 필름 안에 이러한 여러 가지의 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맨 끝에는 보호층인데 필름막을 보호해주는 보호막이 있고요. 그리고 할레이션 방지층이라는 게 있는데요. 위아래로 있어요. 이건 뭐냐면 빛이 쭉 통과를 하고서는 필름 베이스를 빛이 통과를 하는 것도 있겠죠. 그러면 그 빛들을 다 반사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선명한 상이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애가 바로 할레이션 방지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러한 필름 구조로 되어 있다. 근데 이제 보통 물어보는 거는 R은 어떤 색을 발색하느냐? 그냥 RGB, CMY, R은 C, G는 M,
B는 Y의 색을 발색한다. 이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필름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엄청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시험 문제에 출제되었거나 출제될 만한 것들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교재에 정리된 것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암기하시면 돼요. 뭐 막 그냥 구체적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어. 자, 리버설 필름이라는 게 뭐냐면요. 자, 요 뒷부분에서 이제 설명하겠지만은요. 필름은 뭐라 그랬죠? 필름 베이스에 뭐예요? 감각 물질이 발라져 있는 거야. 그래서 빛이 딱 닿으면 요 감각 물질이 요 베이스에 상을 맺히게 되는데 처음에는 상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사진 찍을 때 암실이라는 곳에서 그죠? 필름을 현상하고 또 빛을 더 이상 닿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잠상이라는 게 생겨요. 뭐가 생긴다? 잠상. 뭐냐? 보이지 않는 상. 그러나 상은 있는 거예요. 근데 필름 자체에 보이지 않는 상이 맺혀 있는 거를 잠상 그래요. 그 잠상을 보이게 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현상 그래요. 근데 지금은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과정이 없어요. 그냥 찍고 뭐 포토샵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보정하고 바로 출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과거에는 사진을 찍은 것을 현상하고 인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인화를 했었단 말입니다. 거기서 먼저 필름이라는, 지금은 이제 필름이 없죠. 이제 센서를 이용하는 그런 장치를 사용하지만 과거에는 필름을 이용했단 말입니다. 그 필름에 상이 보이지 않게 맺히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잠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잠상을 보이게 하는 걸 뭐라고 한다? 현상 그래요. 근데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 어린 친구들은 필름을 보지 못했던 친구도 있겠는데 이렇게 필름을 보게 되면 모든 게 다 반대 역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컬러나 색, 음영이 다 반대야. 어두운 부분은 밝고 밝은 부분은 어둡게. 그렇게 반대의 그 상이 맺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리버설은 뭐냐? 그 반대가 아니라 그 보여진 그대로의 상이 맺혀져 있는 필름을 리버설 필름 그래요. 그래서 과거에 사진을 찍고 인화하기 전에 사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거나 할 때 바로 사용하던, 그래서 뭐 특히 인쇄에 관련한 사진을 찍거나 했을 때 어떤 원고를 확인할 때 쓰는 그런 필름이에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상을 찍어 만들어내는 필름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보면서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있는 그대로의 양화라 그래요. 있는 그대로의 상, 포지티브라 그래요. 반대되는 상을 뭐라 그래요? 네거티브라고 합니다. 네거티브. 그 네거티브의 상으로 원래는 우리 나오죠? 네거티브 필름. 원래는 네거티브 필름으로 필름에 상이 맺혀져 있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 모양의 모습으로 필름이 나와 있는 걸 리버설. 그러니까 네거티브 필름의 반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죠. 봐야 되는데 시간이 되시면 리버설 필름 이렇게 한번 핸드폰으로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과거에 선생님은 이제 이런 것들을 다뤄봤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빠른데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이런 걸 접해보지 않아서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인스턴트 필름이라는 건 뭐냐? 우리 그 일회용 필름 있잖아요. 그죠? 그 찍으면 바로 현상되는, 그죠? 찍으면 바로 현상되는 일회용 인스턴트 필름. 네. 그 다음 적외선 필름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적외선이라는 그 빛을 반응하는, 그러니까 빛의 종류 우리 얘기했었죠. 그죠? 적외선에 반응하는 필름을 우리는 적외선 필름. 롤 필름이라는 거는 이렇게 감겨져 있는 필름이죠. 옛날에는 요 롤 필름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카메라에다 넣어서 필름을 끼고 이런 걸 했었거든요. 지금 필요 없지만 이렇게 감겨져 있는 필름을 롤 필름이라 그래요. 그래서 롤 필름의 그 옆에 그 이렇게 필름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그 길이에 따라서 롤 필름은 뭐 35mm, 35mm 또는 120mm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시트 필름이라는 건 롤 필름의 반대예요. 한 장짜리로 돼 있어가지고 큰 필름이에요.
그래서 대형 사진을 찍는다든가 할 때 사용하는 그런 필름, 한 장짜리 낱장 필름입니다. 시트 필름이라고 하죠. 또는 컷 필름이라고 그러고 크기가 좀 커요. 4 곱하기 5인치나 5 곱하기 7인치라든가 이렇게 대형 사진을 찍을 때 쓰던 필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필름의 종류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사진 재료에서는 주로 요 RGB의 광광층이 어떠한 색으로 발색하느냐, 또는 Y 필터층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 다음에 필름의 종류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들이 아주 가끔 출제되고 있습니다. 예, 많이 출제되진 않아요. 가끔이야. 근데 그 가끔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필름의 감도라는 것인데요. 뭐냐면은, 자, 필름의 감도. 필름이라는 것 자체가 빛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을 받을 때의 반응이 아주 섬세하게 나느냐, 둔하냐,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감도라 그래요. 그래서 아주 감도가 낮은 거, 수치가 50이야. 감도 수치. 그러니까 반응이 되게 더딘 거예요. 무딘 거죠. 그것을 우리는 저감도라고 합니다. 감도 수치는 50 이하. 그 다음에 중감도, 감도 수치가 100에서 200 이하를 우리는 중감도라고 하고요. 고감도라는 거는 이제 반응을 되게 크게 하는 거예요. 또 초고감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 이제 언제 쓰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사진을 촬영할 때는 빛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둡거나 하면 조명을 이용해서 촬영을 해야 되는데, 조명이라든가 어떤 환경이 녹록지 않을 때, 그런 장비가 없을 때, 좀 어두운 곳을 촬영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해요? 감도가 높은 애들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되게 밝은 곳을 촬영할 때는 저감도, 이런 식으로 상황에 맞춰서 필름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필름의 감도를 표시할 때는 보통 어떻게 표시하느냐 그러면 ISO 또는 DIN. ISO라는 게 뭐예요? 우리 표준 얘기했었죠. 국제 표준화 기구를 기본으로 한다는 거. 그래서 ISO 100, ISO 400, ISO 뭐 고감도일 땐 1000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습니다. 필름을 사게 되면은요, 그 필름의 감도 ISO로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ISO나 그 다음 ASA, 그 다음 DIN, 독일이나 미국의 표준도 사용하긴 하지만 대부분은 ISO. 그리고 ISO하고 DIN 해가지고 두 개를 다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필름의 현상 과정인데, 참 이것만 설명을 하더라도 시간이 엄청 필요한데 아주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사진을 촬영하면 먼저 필름에 감각물질이 발라져 있었다고 했었죠. 그럼 그 사진기에 놓고 사진을 착 찍으면 카메라 렌즈, 자 보세요. 카메라가 있고 여기에 렌즈가 있습니다. 빛이 들어와요. 그러면 조리개와 셔터라는 게 있거든요. 조리개라는 건 항상 열려 있는 거고요. 셔터는 잠깐 열렸다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빛의 양을 조절해주고, 그 빛이 들어온 애가 필름에 닿아요. 그러면서 필름에 닿으면서 상이 맺혀요. 근데 그 상이 맺히긴 하지만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데 그걸 우리 뭐라고 한다? 잠상 그런다. 그래서 이 잠상을 보여지게 하는 걸 뭐라고 한다? 현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옛날에 이제 사진을 막 찍고 그러면 카메라 안에 롤필름을 탁 뽑아가지고 사진관에 가서 이거 현상해 주세요, 인화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맡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걸 현상소에 보내서 인화하고 사진으로 만들어서 필름통에 필름을 넣고 사진을 이렇게 해서 주는 그런 방식이 과거의 방식이었죠. 지금은 이제 거의 디지털 카메라라서 그렇게 안 합니다만 과거엔 그랬어요. 그러면 잠상된 필름을 어떻게 현상을 하느냐? 그 암실, 보이지? 이제 어두운 암실에 들어가셔서 필름을 쫙 롤에 뽑아요. 롤을 뽑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게 빛이 나면 거기 있는 애들이 다 산화가 됩니다. 아직도 감각물질이 사라져 있기 때문에 그거 잘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 필름을 뽑아서 현상 탱크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물통 같은 건데 거기에 릴이라 그래서 감아요. 거기다 감고 통에다 싹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통의 뚜껑을 열고 거기다 현상액이라는 걸 넣어요. 현상액 뭐예요? 현상해주는
액입니다. 그 현상액을 넣어서 교반, 흔들어 주게 되면 그 안에 필름에 있는 상이 쫙 하고 나타나요. 여러분들 어떤 영화, 옛날 영화 보면은 이렇게 경찰이 사진 찍은 걸 가지고 어디 용액에다 탁 놓더니 그 용액에서 들어가자마자 사진 쫙 보여지는 그런 장면 보셨죠? 그게 현상이에요, 현상. 아, 옛날 사람이야, 그죠? 우리 이게 그 옛날, 사실 옛날 사람도 잘 몰라요. 이걸 알겠습니까? 하여튼 쉽게 생각하자. 잠상, 보이지 않는 상을 보이게 하는 걸 뭐라고 한다? 현상을 해요. 그래서 현상해주는 액이 있는데 그거는 MQ라는 게 있고 PQ라는 게 있습니다. 교재 나오죠? MQ는 메톨, Q는 하이드로키논이라는 두 가지를 사용한 용액, 현상액이 있고 그 다음에 PQ라 해서 페니돈과 하이드로키논이라는 두 가지 이렇게 사용을 주로 합니다. 현상액에는 MQ와 뭐가 있다? PQ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상이 되고 난 그 필름을 뽑으면 그 안에 아직 남아있는 감각 물질이 어떻게 해요? 계속 이렇게 상을 맺히게 하겠죠? 그래서 그만 현상해라, 그만 나타나라를 하는 게 뭐예요? 정지예요, 정지. 그만 현상해라, 그만 반응해라 하는 게 정지. 정지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지도 마찬가지 정지액이라는 것을 넣습니다. 그거는 이제 빙초산 15대 물 1000을 비율로 한 용액을 넣어서 흔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할로겐 하은이 싹 닦여 나갑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필름에 있는 상이 더 이상 변질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정착이라는 걸 합니다. 이제 완전하게 어떤 빛에 의해서도 반응하지 않는 상태, 할로겐 하은 같은 감각물질을 완전히 제거해주는 그러한 단계를 정착이라 그래요. 그거를 우리는 TO 황산 나트륨이라고 합니다. TO 황산 나트륨으로 정착액을 이용해서 정착시켜요. 그리고 이제 필름 자체에 있는 물질을 닦아내야 되죠. 수세, 흐르는 물에다가 이렇게 손을 닦으면 안 됩니다. 흘려주고 그 다음에 걸어놓고 건조시키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바로 필름의 현상 과정입니다. 그러면 필름이라는 곳에 상이 맺혀져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뭐 해야 돼? 현상한 거를 인화. 뭐 한다? 이제 인화하는 거. 인화. 인화라는 건 뭐예요? 실제 종이에 상을 맺히게 하는 것을 인화라고 합니다. 자, 인화를 하기 위해서는 또 마찬가지 똑같아. 인화지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 인화지. 인화지. 뭐라고요? 인화지. 인화지는 뭐냐? 종이에 감각 물질이 발라져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필름은 필름 베이스에 감각 물질이 발라져 있는 거고, 인화지는 뭐예요? 종이에 감각 물질이 발라져 있어요. 그래서 종이에다가 필름에 있는 상을 맺히게 해주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확대기라는 게 필요합니다. 확대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있죠? 여기다가 필름을 꽂고요. 인화지를 요 밑에다 딱 놔둡니다. 그리고 여기서 빛을 쫙 쐬면 필름을 통과해서 빛이 인화지에 닿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찬가지 인화지에 필름의 모양의 상이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 마찬가지 뭐라고 한다? 안 보이는데 상이 맺히는 걸 뭐라고 한다? 잠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필름에 노출된 이 인화지를 똑같아요. 현상액에 넣으면 상이 나타나죠. 똑같이 MQ, PQ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정지액에 놓고 정착액에 놓고 수세하고 건조하면 사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확대기라는 것을 이용해서 요걸 올렸다 내렸다 하게 되면 더 확대도 할 수 있고 축소도 할 수 있는 이렇게 사진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확대기의 종류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들이 아주 가끔 나오는데 우리 교재 나오죠. 상광식, 집광식. 크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광식은 약간 분산된 빛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집광식은 이렇게 분산되지 않은 직접 조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광식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떤 느낌이냐 그러면은 선명도가 좀 떨어지지만 약간 부드러운 느낌이 나요. 반면에 직광식은 선명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선명하면서도 아주 뚜렷하고 이런 특징을 갖습니다. 집상광식 확대기는
상광식과 직광식 확대기의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사식 확대기라는 거는 주로 흑백 필름을 흑백 사진을 만드는데 많이 사용하는 확대기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콘트라스트라고 했는데 이 콘트라스트라는 거는 선명함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재 밀착 인화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실제로 그 인화지에 필름의 크기만큼의 사진을 실제로 어떻게 해요? 출력해서 마찬가지로 뭐 하기 위한 거예요? 이렇게 문제점을 찾아내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인화를 밀착 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화 기법도 되게 많아요. 네,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요 정도까지만 해도 되게 많이 알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만 해도 되게 어렵죠. 그죠? 다시 한번 정리하고 사진은 넘어갈게요. 자, 사진이라는 부분은요. 자, 사진은 필름이란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되죠. 사진 재료니까. 사진의 구조에 대한 이해, 컬러 필름은 커플러라는 색소가 있는 것이고 RGB라는 세 가지가 있어요. 각각 CMY를 발색하고 Y 필터층은 그 위에 있는 블루의 빛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필름의 종류, 리버설과 네거티브는 반대야. 네거티브는 상이 반대에 상이 맺히는 거고 리버설은 그대로의 상이 맺히는 것이고 인스턴트는 일회용, 적외선은 적외선의 빛을 감지하는 필름, 롤 필름과 시트 필름은 반대예요. 롤은 감겨져 있는 필름, 자그만 크기의 사진을 찍을 때 쓰고 시트 필름은 낱장으로 되어 있는 필름으로서 큰 대형 사진을 찍을 때 사용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필름의 감도는 ISO, DIN, ASA지만 ISO를 사용한다는 거. 그 다음 필름의 현상 과정은 필름의 상이 매치돼 보이지 않는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잠상이라고 한다. 그 잠상을 보이게 하는 걸 현상이라고 하고 현상액은 MQ와 PQ가 있다. 그 다음에 그 현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하는 정지액. 그 다음에 완전하게 어떤 빛에서도 반응하지 않게 만드는 정착. 수세는 물로 닦고 건조. 그래서 이 현상된 걸 확대기에 걸어서 인화지에 노출을 한다. 인화지는 뭐다? 종이에 광각물질이 발라져 있는 것이다. 아셨죠? 똑같이 이 과정을 통해서 인화를 하게 된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거 외에도 우리가 사진을 공부하려면 엄청 많은 것들을 공부해야 되지만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업 재료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공업 재료 안에서도 보면 이렇게 많아요.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종이에 관련한 것들, 디자인 재료, 그 다음에 종이 재료 배웠었고, 그죠? 그 다음 채색 재료까지 배웠었는데, 거기서도 나오는 양을 따지면 꽤 많아요. 그것만 배워도. 근데 또 사진 재료만 공부를 했어도 엄청 많은데, 이젠 또 뭐야? 공업 재료예요. 그러니까 공업 분야에서 사용되는 재료들에 대한 이해를 하자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되는 부분은요, 이 플라스틱이라든가 금속 요 정도, 목재 요 정도고요. 나머지들은 그렇게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요, 각각의 어떤 부분 특징 뭐예요? 특징 각각 재료들의 어떤 특징 그리고 또 가공법 이런 것들 종류 이런 건데. 주로 자주 나오는 것들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냥 이해만 하고 그리고 그냥 그렇구나 하는 정도. 그리고 선생님이 교재에 넣은 정도의 내용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지. 저도 잘 몰라요. 사실은 목재만 해도 이게 얼마나 많은 종류들이 많은지 아십니까? 제가 군대 생활할 때 후임병이 그 조경과를 나온 친구인데 이제 우리 군인들은 산에서 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친구랑 같이 가면 되게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이거는 잣나무입니다. 이건 소나무입니다. 이거 온나무입니다. 이렇게 가면서 얘기해 주는데 하나도 못 알아먹겠어요. 그놈이 그놈 같은데. 근데 그 친구는 다 구분을 하더란 말이죠. 그만큼 목재 하나만 가지고도 엄청나게 많은 양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 그래서 특징, 각각의 재료에 대한 특징 정도만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시험에 자주 나왔던 부분들만 이제 이해하고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는 그런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목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재. 목재는 말 그대로 나무죠, 나무. 자,
목재의 특징을 보게 되면 공급이 쉽고 가격이 저렴하다. 우리가 공급이 쉽다라는 건 구하기 쉽다는 것이죠. 목재는 목재소에 가면 얼마든지 우리가 쉽게 구입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무는 다른 재료에 비해서 아주 가볍고 가공이 쉽습니다. 가공이 쉽다는 건 내가 만들고 싶은 모양을 자유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비중에 비해 강도가 크다. 그러니까 무게는 가벼운데 되게 단단하고 튼튼하다는 얘기죠. 열 전도율이 낮고 비전도체다. 그러니까 열이 타버리죠. 나무는 열의 전도율, 그러니까 전달되는 정도가 낮고 비전도체다. 뭐예요?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가연성으로, 그러니까 불에 잘 붙는다는 얘기로요. 그래서 화재에 약하고요. 내구성이 낮고 수축과 변형, 부식이 쉽다. 이건 뭐 수분에 약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썩거나 이런 것들이죠. 요 정도는 뭐 애울 것도 없죠.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 자, 그 다음 목재 분류를 보면 침엽수와 활엽수라는 게 있는데, 무슨 식물을 배우는 것도 아니고 참. 우리나라의 이제 대표적인 침엽수는요, 대략 한 60여 종 정도가 있고요. 활엽수는 한 1140여 종 정도의 그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 잘 몰라요. 보통 이 침엽수와 활엽수를 나누는 그 어떤 기준은 잎 모양을 가지고, 그래서 잎 모양에 따라서 구분을 짓는다고 하네요. 저 잘 몰라요. 침엽수는 잎이 좀 가늘고 뾰족한 그런 애들이에요. 그래서 바늘잎 나무라고 하기도 하고, 활엽수는 반대로 넓고 평평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너른잎 나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구분을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침엽수는 상록수라 그래서 사계절 내내 푸른 애들 있죠. 우리 뭐 소나무라든가 뭐 은행나무, 잣나무, 전나무, 낙엽송, 육송, 화백 이런 것들인데, 사실 이렇게 선생님이 소나무밖에 구분을 잘 못. 또 소나무 안에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뭐 그 정도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활엽수는 시험 문제 이제 두 개 중에 활엽수가 이제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 활엽수가 건조고 오래 걸리고 강도가 우수하다라고 돼 있죠. 상당히 좀 무겁고 튼튼합니다. 그래서 요 활엽수에 관련한 시험 문제가 좀 출제되는데,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가 가끔 나오거든요. 그래서 두 개 다 외울 필요 없고 활엽수만 좀 이해를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느티나무, 밤나무, 떡갈, 오동, 단풍, 피나무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번 보시고 넘어가시고요. 자, 목재를 이렇게 나무를 잘라보면 종류 이렇게 안에 보면 가운데 이렇게 있는 걸 심재라고 하고 바깥은 변재라고 합니다. 또 변재에는 나이테라는 게 있죠. 나이테는 이제 이렇게 1년씩 따뜻해졌다 추워졌다 하면서 이렇게 나이테가 생기죠. 그죠? 그래서 나이테 하나가 1년 정도로 배어 있는데, 보통 이 심재가 상당히 좀 튼튼하고 좋은 품질의 나무고, 변재는 반면에 조금 무르고, 뭐 그렇다고 하면 수분이 많고 이렇게 탄력이 있고 뭐 이런 연하고 뭐 이런 특징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목재의 제품을 보게 되면 집성 목재인데, 나무는 보통 이렇게 크기가 커봐야 뭐 얼마 안 크잖아. 근데 우리가 사용할 때는 이렇게 뭐예요? 되게 큰 나무가 필요하죠. 그래서 나무들을 본드를 발라가지고 큰 판을 만드는 것을 집성 목재라고 얘기하고요. 하판이라는 건 얇은 판을 여러 개 이렇게 붙여서 만든 판을 하판이라고 합니다. 파티클 보드는 쓰다 남은 그런 나무 조각들을 있잖아요. 조각들을 이렇게 어떻게 섞어서 만든 그런, 그러니까 남은 목재를 얇게 잘라서 조각 내어 접착제로 만든 판을 우리는 파티클 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종류들이 시험 문제에 나와서 이 정도만 얘기한 거고요. 이거 외에도 사실 뭐 아까 얘기했던 그 조경과 친구를 따라다녀 보면 이 나무 하나만 가지고도 엄청난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거기까지는 할 필요 없고 뭐 요 정도 소존이랍니다. 수준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저도 사실 이 재료학 강의가 제일 재미가 없어. 어떤 뭐 쉽게 설명이 또 필요 없어. 그냥 있는 그대로를 설명해서 암기해야 되는 파트고, 양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서 8문제밖에 안 나와. 그래서 주로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애들로 정리를 했다는 거. 자,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 파트를 너무 오랫동안 붙잡고 있는 건 좀 비효율적입니다. 자, 이제 플라스틱입니다.
자, 플라스틱 우리 뭐 다 아시죠, 그죠? 우리 생활 속에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공이 용이하다, 쉽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다양한 재질감을 낼 수 있어요, 플라스틱은.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유기재료, 석탄과 석유에서 나오는 유기재료로서 석유 화학 발전으로 인해서 합성 수지, 우리가 사람이 직접 만들어내는 그런 재료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주 가벼워요. 가볍고 강도도 높아요, 플라스틱이. 전기 절연성이 우수하다,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열 팽창 계수가 크다, 열에 의해서 이렇게 부풀어 올라지, 부피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좀 크다는 얘기고, 내수성, 물에 강하고 녹이나 부식이 없어요. 타 재료와 친화력이 크다. 그러니까 타 재료와 같이 함께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죠. 이런 특징 어렵지 않죠, 그죠? 주로 이런 특징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들이 한 문제 나오니까 잘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플라스틱 종류를 보면 열 경화성과 열 가소성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나누는 큰 특징은 열을 주면 플라스틱은 이렇게 부들부들해지죠. 육용이라고 그러죠. 육용이라고 하나요? 아주 부들부들해서 모양이 막 변합니다. 용액처럼, 액체처럼. 그래서 한번 녹인 다음에 모양을 만들고 다시 열을 줘서 다시 만들 수 있는 걸 열 가소성 수지라고 하고요. 다시 재활용이 안 되는 거를 열 경화성 수지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차이의 큰 특징은 바로 그렇게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플라스틱을 성형하는, 플라스틱을 만드는, 모양을 만드는 방법은 사출 가공, 압출 가공, 압축 가공이라는 게 있어요. 사출 가공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컵 모양이다 그러면은 그 컵 모양의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압을 넣어서 쭉 빨려 들어가게 해가지고 그 모양을 만드는 그런 방식이고요. 압출 가공이라는 거는 이제 그 국수 뽑는 기계처럼 쭉 뽑아내는 거예요. 쭉 뽑아내서 만드는 방법. 압축은 이렇게 눌러서 만드는 가공.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뭐 사실 뭐 이 가공하는 이 가공법만 해도 엄청난 기술인데 우리가 거기까지 알 필요는 없고, 뭐 플라스틱은 요 정도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의 종류를 물어보는, 그래서 페놀 수지, 아크릴 수지, 염화 비닐 수지, 뭐 폴리스틸렌, 그리고 뭐 폴리에틸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책에 나와 있는 것들을 한 번씩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것들을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책을 보고 그 종류들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다른 것까지 다 알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금속입니다. 자, 이제 금속은 말 그대로 금속이죠. 비중이 크다. 무슨 뜻이야? 무겁다. 이런 뜻이고, 열 및 전기의 양도체다. 열이 잘 전달되고 전기도 통한다. 그런 뜻이고, 전성과 연성. 전성은 퍼지는 성질. 그 다음에 연성은 늘어지는 성질이에요. 그래서 열을 가해서 퍼지거나 늘릴 수 있는 그러한 성질이 있어요. 고체 상태에서는 결정체죠. 비중이 매우 큰 건 얘기했고, 외력에 대한 내구력이 커요. 외력에 의해서도 변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나 반면에 녹슬기가 쉽다. 이런 특징들을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금속의 종류. 요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에요. 금, 양은, 백금, 형상 기억 합금, 아모르퍼스 합금, 구리, 알루미늄. 이거 외에도 대다시 많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에 한 번이라도 나왔던 애들만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뭐 금이라든가, 자, 금 같은 경우는 정말 재미난 게 뭐냐면 그 양이 영구히 변하지 않습니다. 영구히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잘게 부셨으면 그 아주 작은 그 입자들이 그대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대요. 그렇다고 합니다, 금이. 그리고 금은 딱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가치를 갖죠, 그죠? 그리고 뭐 양은은 우리 그 양은 냄비 아시죠? 양은 냄비. 라면 끓여 먹을 때 사용하기에 좋은 양은 냄비. 이게 양은이고요. 형상 기억 합금이라는 거는 어떤 형태를 기억하고 있다가 일정한 온도가 되면 자기의 상태로 원래로 돌아가는. 그리고 아모르퍼스 합금은 초강력 합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구리라든가 알루미늄 이런 거 애들의 특징들은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금속의 가공법은 엠보싱을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하는 걸 엠보싱이죠. 그 볼록볼록하게 해주는 가공법. 주조는 녹여서 하는 가공. 단조라는 거는 이제 이거 마찬가지로 국수 뽑아내듯이 이렇게 쭉 길게 뽑아내는. 압연은 이제 눌러서 하는 가공.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속을 더욱더 어떻게 해요? 튼튼하고 딱딱하고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열처리라는 걸 하거든요. 네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풀림, 담금질, 뜨임, 불림인데 일단은 열을 줘서 때리고 그다음 뭐예요? 식히죠. 그것을 우리는 풀림, 담금질, 뜨임이라고 합니다. 보통 담금질이라는 것은 모양 열을 준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에 넣어서 아주 급작스럽게 냉각시키는 것을 보통 담금질이라고 하고요. 식히는 어떤 시간에 따라서 풀림, 뜨임 또는 하나 더 불림 이런 것들로 나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열처리라는 거는 뜨겁게 했다가 식히는 것을 얘기하고 풀림, 담금질, 뜨임, 불림인데 담금질은 급격하게 어떻게 해요? 식히는 것이고 나머지들은 어떤 시간에 차를 두는 거예요. 천천히. 그거에 따라서 풀림, 뜨임, 불림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 다음 금속의 표면 처리는 도금. 우리 반지 같은 거 뭐 이렇게 도금할 때 어떻게 해요? 그 도금하고자 하는 그 생료 안에다 담 갖다 빼는 게 도금. 도장은 바르는 거, 뿌리는 거. 연마는 가는 거. 이거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예. 하여튼 이것도 다 기술이에요. 연마의 종류도 되게 많고요.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알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점토를 보겠습니다. 점토는 우리 흙이죠, 흙. 점토. 점토는 건조가 되면 아주 딱딱해지는 강도가 커지죠. 가소성은 뭐예요? 모양을 내가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고요. 성형 능력이 좋다라는 거. 그 다음에 습기가 있으면 가소성이 좋아지죠. 물이 닿으면 모양이 바뀔 수 있어요. 자, 점토의 분류는 토기, 도기, 자기 세 가지. 요거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가 가끔 나오는데 토기는 흙으로 만드는 거. 도기와 자기는 똑같은데 뭐냐? 온도의 차이에 따라서 도기가 되고 자기가 돼요. 그래서 보통 1000도 이하는 도기, 1000도 이상에서 굽는 거는 자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셨죠? 뭐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 석고, 우리 석고상이죠. 석고 하얀색으로 된 그 딱딱한 석고상인데 응고가 빠르고 점성이 좋아요. 끈적끈적하다는 얘기지. 수축과 균열이 없습니다. 석고는 이제 소석고라는 게 있고 경석고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물이 다 빠져서 완전히 마른 건 경석고라고 하고 좀 남아있는 건 소석고라고 하는데 뭐 교재에 있는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석고는 뭐 건조 시간이 짧고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그 정도 이해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석재. 석재는 이제 돌이죠. 돌. 돌인데 이제 반들반들한 그런 돌이에요. 외관이 아름답죠. 그래서 뭐 건축에 건물의 외관을 한다든가 바닥을 놓는다든가 뭐 여러 가지 사용합니다. 연마 정도에 따라서 재질감과 무늬가 좋죠. 압축 강도와 비중이 크고 가공이 어렵습니다. 무겁고 그죠? 어렵죠. 자르기도 힘들고. 그래서 돌을 자를 때 보면은 톱니로 아니라 물로 자르더라고요. 강도와 내구력, 불연성이 큽니다. 불에 강하다는 얘기고요. 예. 강도에 의해서도 깨지지 않는다는 거죠. 석재 종류는 수성암, 화성암, 변성암이라는 게 있는데 수성암이라는 거는 이제 이게 오랫동안 퇴적돼서 단단해진 그러한 돌을 이야기하고요. 화성암은 이제 화산에서 나온 돌이 굳은 것을 화성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변성암은 이제 뭐 대리석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죠. 뭐 이 정도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섬유라는 거는 말 그래도 뭐 우리 옷감 같은 걸 섬유라고 하죠. 그래서 천연 섬유, 자연에서 쓰는 섬유, 그 다음에 인조 섬유, 인간이 만든 섬유 이런 것들로 나눈다. 뭐 실이나 뭐 직물 뭐 이런 것들. 종류를 물어보는 이 시험 문제, 마랑 무명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가끔 나옵니다. 마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여름 의복으로 아주 적합하다. 왜? 찬 느낌을 주고 수분의 흡수와 발산이 빨라서 여름에 입으면 시원한 느낌이 나요. 그걸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됩니다. 마, 그 다음에 무명, 모카 있죠, 모카. 예, 이런 식물성 섬유로서
흡수성이 좋고 비중이 높다. 이런 특징을 가진 문제를 물어보는 정도만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유리. 자, 유리는 과거 로마 시대 때부터 이 창유리, 창의 유리로 사용이 되고요.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성질에 따라서는 조명, 붕산, 광화유리로 나눈다. 그리고 기타 등등은 이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유리의 성형법. 그 중에 어떤 문제가 많이 출제되느냐, 수치법이라는 게 많이 출제되는데 유리도 마찬가지 열에 의해서 녹죠. 그래서 여러분 방송에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긴 관에다가 유리 앞부분, 유리액을 담은 다음에 입으로 후 불면은 싹 공기에 의해서 모양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형태를 만들어내는데 그거를 수치법이라고 합니다. 평파법은 평평하게 뽑아내는 것이고, 블로우모신 같은 경우는 기계를 이용한 것이고, 롤러는 롤러에 의해서 뭐 하는 이런 방법들이라고 하는데 뭐 그 정도, 특히 수치법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갑시다. 자, 연마라는 건 가는 거라 그랬었죠. 가는 것. 광택은 말 그대로 광택을 내는 것이고요. 접착제라는 거는 뭐 붙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시험에 이 유약에 관련한 문제가 가끔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접착제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들이 좀 가끔 출제가 됩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접착제만 해도 뭐 악교, 전분 뭐 이것만 있겠습니까? 엄청 많거든요. 근데 시험 문제에 이렇게 네 가지가 아주 가끔 출제되었었고, 문제 은행식이다 보니까 이렇게 네 가지, 두 가지, 그 다음에 요 네 가지를 그냥 한 번씩 읽어보시고 암기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도료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색을 나타내는 재료를 뭐라고 했죠? 색료라고 합니다. 색을 나타내는 재료를 뭐라고 한다? 색료. 색료에는 뭐가 있어요? 안료와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염료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안료와 염료는 물과 기름에 녹아요? 안 녹아요? 안 녹아요. 그래서 안료. 염료는 기름에 녹아요? 안 녹아요? 녹아요. 염료하지 마세요. 그래서 염료라고 하자고 외웠었죠. 그죠? 안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색을 위에 덮는 방식이고요. 염료는 염색이라고 합니다. 색을 그 물질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도료라는 건 기본적인 우리 많이 사용하고 있는 페인트 있죠? 페인트 도료라고 하죠. 그 페인트를 도료라고 하고, 이 페인트 도료는 보통 안료입니까? 염료입니까? 안료라 그래요. 그래서 안료는 이렇게 칠을 하게 되면 이렇게 칠해지는다는 게 뭐냐? 거기에 접착하는 거예요. 붙는 겁니다. 그래서 붙게끔 만들어주는 애를 우리 뭐라고 하느냐? 전색제라고 그래요. 비클, 그래. 전색제. 그래서 도료는요, 안료, 색을 나타내는 안료와 벽이든 어디에 붙게 만들어주는 전색제, 그리고 빠르게 마르게 해주거나 하는 이런 첨가제 중에 건조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도료의 구성을 물어보되 여기서 전색제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가끔 많이 출제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영어로는 비클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도료의 종류를 보면 천연수지와 합성수지, 사람이 만든 거와 그대로 쓰는데 천연수지 도료의 종류, 그 다음에 합성수지 종류, 특히 천연수지 도료 정도만 암기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각각 시험 문제에 나왔던 애들만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6가지를. 요것만 여러분들이 그냥 책 보고 암기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상에 나오는 것은 찍으세요.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이렇게 해서 색채 디자인 재료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시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앞에 배웠던 우리 종이 재료라든가 색채 재현 재료, 그 다음에 사진 재료, 그리고 공업 재료, 그 다음에 도료, 이런 것들이 사실 되게 많은 내용이 그 안에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도 어떤 뭐 예를 들어 목재 하나만 가지고도 잘 몰라요. 제가 어떻게 그 분야를 다 압니까? 근데 양은 되게 많은데
그래서 사실 틀리게 하려고 내면은 8문제를 다 틀리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한 2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도 보도 못했던 막 그런 문제들이 예를 들어서 뭐 스트리퍼블이라는 이런 문제가 나온다. 이 스트리퍼블을 내가 들어봤어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하냐고. 스트리퍼블이 뭔지 몰라요. 스트리퍼블. 이거는 이제 그 도료긴 한데 색을 입힐 목적이 아니라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비닐 같은 거죠. 이렇게 칠해 놓으면 비닐처럼 막을 형성했다가 뜯어낼 수 있는 그러한 도료, 특수 도료거든요. 저도 처음 들어봐요. 스트릿 퍼블이라는 도료가 있는지를 몰랐어요. 시험 문제를 접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나올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찍어야 돼요. 선생님도 뭐 그런 것까지 다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래서 이 색채 디자인 재료학 부분은 8문제가 밖에 출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너무 목숨을 걸고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거는 조금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선생님이 강의한 내용들 정도만 강의를 듣고 이해하고 그리고 책에 나와 있는 정도만 암기를 하고 빨리 넘어가는 수준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디자인 재료 3번째 파트까지 공부를 했고요. 이제 마지막 파트 컴퓨터 그래픽스 이제 12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그렇게 부담되지 않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까지 공부하시면 컴퓨터 그래픽스 필기 과정 모두 마무리하게 됩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재료학 부분이 저는 강의하기도 되게 재미없고요. 별로 이렇게 즐겁지가 않는 파트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더 했겠죠? 그래서 혼자 공부하기에는 너무 또 이게 정리가 안 되고 그래서 어려워요. 그리고 미시적으로 할 필요 없다라는 거 이해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미없는 강의 듣느라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